103페이지 가셔서 주택정책 나오고 제일 먼저 임대료 규제. 얘는 무조건 하나는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오고, 임대료 규제 정책이 보이면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건 개념과 관련해서 얘는 가격 통제제도 중에 최고 가격제 또는 같은 말로 가격 상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균형 임대료와 비교해서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더 작다면, 규제 임대료가 더 낮게 통제가 됐다면 이때는 그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지만, 만약에 정부에서 규제하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된다면 이때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않는다. 이거부터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이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건 뭐예요? 정부에서 규제한 가격이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가 낮은가부터 확인해요. 그래서 만약에 더 높게 책정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고, 규제 임대료가 더 낮게 책정돼 있어야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 이거 무조건 확인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때 정책 효과 묻겠죠. 뭐 발생하는 정책 효과. 정책 효과는 항상 단기와 장기로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단기 효과하고 장기 효과를 나눠서 구분하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주택의 임대료가 누구 때문에, 정부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락이 됐죠. 근데 단기에는 누구의 변화가 없다? 공급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은 불변인데, 이때 공급이 불변이라는 건 원래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감소한다고 배웠는데, 불변이니까 뭐 하지 않았다? 감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내가 집을 구해야 되는, 임대주택을 구해야 되는 임차인인데 전세값에는 변화가 없고, 아니 전세 물량에는 변화가 없고 전세값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집 구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래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뭘 보는 거예요? 혜택을 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혜택을 발휘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이게 장기가 되면 누가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이 움직여요. 그럼 가격이 떨어진 만큼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근데 이 감소하는 이유가 지금 임대료 내 마음대로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사업 새로 하려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신규 투자가 그만큼 감소하고, 기존에 있는 임대인들도 기존에 있던 부동산을 부셔버릴 수는 없으니까 용도 전환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 하느라고 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거다? 줄일 거라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진 만큼.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서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은 줄어드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고, 그렇게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암시장이 형성돼서 원래 정부에서 통제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 가격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가격이 떨어진 만큼 임대주택의 질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저소득층은 함부로 이사도 다니지 못해서 주거 이전까지 어떻게 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효과 적어드린 5가지는, 이거는 뭐 임대료 규제 효과 그럼 5가지 뭐 줄줄줄 나와야죠. 뭐 워낙 많이 물었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잘 외우고 계실 테고, 그럼 장기 효과 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집 안에도 들어가 있던데, 얘는 단기적으로는 뭐예요? 효과를 발휘해요. 임대료를 낮춰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혜택을 주니까 이 정책을 시행할 때는 장기적으로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 정책은 항상 어떻게 단기적으로만 시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공급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니까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공급이 증가될 수 있는 정책들하고 같이 시행을 해서 공급이 줄지 않게 한다면 이런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세 번째, 시험에 여러 차례 물었던 거, 이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수요와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돼서 비탄력적이 돼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 공급 둘 다 민감하지 못할 때 이 정책은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정책은 효과를 본다라는 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는 물어볼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오고 그 중에 물어보는 것 중에는 뭐도 나온다. 가끔씩이지만 계산 문제도 나와요. 계산 문제. 그래서 104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푸는 방법 정리해 두셨다가 그대로 풀면 되죠. 그래서 104페이지 가보시면 계산 문제에 접근해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뭐가 주어진다.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균형에서 했던 것처럼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그냥 QD와 QS가 같아서 Q와 P와 P가 같아서 방정식 만들어 풀면 되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와 관련해서 문제 볼 수 있는 건 2번에 있는 것처럼 임대료 규제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제 임대료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규제 임대료 하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또는 3번에 있는 것처럼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 중에 암시장이 있으니까 그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구하라는 문제. 이런 것들 나왔을 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제집 안에는 그 두 가지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계산 문제로 그때 문제집 풀면서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2번에 있는 것처럼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를 물어보는 건 여러 차례 물었고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암시장 가격 구하라는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정부에서 규제한 가격이 균형 가격과 비교해서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정책 효과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보시는데 주로 묻는 건 장기 효과예요. 장기 효과 5가지는 뭐 딸딸딸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책 효과를 볼 때는 수요와 공급이 다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 효과를 더 크게 발휘한다는 거. 그 다음 그 밑에 104페이지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자유화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효과는 똑같아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랑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한다. 분양가 마음대로 못 받으니까 집 지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고 그래서 초과 수요 발생하니까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도 떨어지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임대료 규제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임대주택 가격을 다 통제하는 거죠. 정부에서 정해놓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다 통제를 받을 거예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하는 새 집은 가격을 통제를 받지만 기존에 있던 중고주택의 가격은 통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통제를 받는 분양가는 싸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중고주택이 되면 다시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싸게 분양을 받아서 기다렸다가 이걸 비싸게 팔아먹고 싶죠. 그래서 분양권 전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료 규제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새 집이냐 임대주택이냐 그 차이만 있고 나머지 정책 효과는 다 똑같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 기출문제에서 분양가 자율화에 대해서 물어봤던 건 분양가 자율화는 새 집 공급할 때 가격 네 맘대로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20평대 아파트 지으나 30평대 아파트 지으나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분양할 때는 20평대보다는 30평대가 훨씬 비싸게 받아먹을 수 있죠.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비용 들여 만든다면 분양가가 더 높은 누굴 짓겠어요? 30평, 40평대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짓겠죠. 그럼 20평대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저소득층은 주택 공급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거 이런 분양가 자율화가 일어나면 평형이 넓은 고가주택 위주로 신축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거주해야 될 저가주택 양은 그만큼 어떻게 된다?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는 정책 효과가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거 같이 공부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주택 정책으로 배우셨던 건 108페이지 가시면 임대료 보조. 개념은 주거비 부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들이 내야 될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걸 임대료 보조라 부르는 거고 이때 보조금을 누구한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수요축 보조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 공급하는 공급자한테 보조하는 공급축 보조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축 보조에서는 기억하실 게 첫 번째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 그 종류 그래서 가격 보조 또는 집세 보조라고 하는 애하고 또 하나 소득 보조 또는 현금 보조
보조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하셔라? 구별하셔라가 시험에 나오죠. 우리 문제집 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가격보조, 집세보조는 어떨 때만 보조금 준다? 무조건 집을 임차했을 때만 보조금을 줘요. 그것도 치사하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집세를 대신 내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정부에서 집세를 내주는 만큼 내가 부담해야 될 임대료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뭐가 떨어지는 상대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가격보조예요. 그래서 이걸 가격보조라 불러요. 상대 가격이 하락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럼 이 돈을 받으려면 무조건 집을 임차해야죠. 그러면 이 집 보조금을 주는 주된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택 수요를 늘리는 게 목표니까 얘는 보조금 받으려면 억지로라도 집을 구해야 되니까 임대주택 수요를 억지로라도 늘리는 정책 효과를 발휘하니까 정책 효과 달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책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어떨 수 있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득보조 또는 현금보조라고 하는 건 정부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뭘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해요. 그것도 뭐로? 현금으로. 그러면 매달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만큼 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늘어나는? 자신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걸 소득보조라고 불러요. 그럼 이 돈을 받아서 이 사람은 월세 내는 데서 이 돈을 써도 되지만 월세 안 내고 다른 데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고기거목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효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에 들어있는 문제가 이거잖아요. 정책 효과 달성과 효용 증대 측면에서 누가 더 효과를 발휘하는지 구별하시라고 되는 거. 그래서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그 효과 묻죠. 정책 효과.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효과. 그래서 항상 정책 효과는 단기와 장기로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집 구하라고 임대주택 얻으라고 돈 줬으니까 이 돈 받은 사람들은 뭐 하라고 하겠어요? 주택 수요를 늘리겠죠. 근데 단기에는 공급이 늘지 못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할 테고 그에 따라서 임대주택의 임대료 가격은 상승하니까 공급자들이 초과이익을 얻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초과이익을 얻는 공급자들이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 배우실 때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가장 먼저 설명했던 게 뭐예요?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줬으니까 수요자한테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공급도 늘어나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뭐가 든다? 공급이 든다. 그래서 수요자들은 그만큼 집 구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 물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그 다음에 공급자한테 보조금을 줄 때는 직접 공급자한테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얘는 세제 감면을 하거나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하면 세금 덜 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뭐 싼 이자로 돈을 빌 수 있는 금융 지원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자 덜 내도 되고 세금 덜 내도 되는 만큼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비용이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그럼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은 어떻게 될 테고 늘어날 테고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임대주택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럼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공급만 느는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누구도 수요자도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수요도 늡니다. 그래서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든 공급자한테 보조금을 주든 수요 공급 둘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측 보조에서는 이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문제집 안에 또 넣어놨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에서는 문제가 3개 있는데 그 3가지 다 요거예요. 요거 3가지. 그래서 수요측 보조에서 요거 2개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정책 효과, 수요측 보조와 공급측 보조로 나눠서 정책 효과 설명합니다. 이게 다예요. 공부할 게 없어요. 그 다음 109페이지 가셔서 3번에 공공주택 공급 정책은 또는 뭐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일단 개념은 그림으로 설명했었죠. 문제 설명할 때. 그래서 원래 민간에서 공급한 사적 주택 또는 사적 임대주택만 있던 시장에 이거랑 품질이 거의 똑같은 공공주택을 정부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로 공급을 한 거예요. 근데 대신 얘는 얘보다 가격이 어떻다? 싸다라는 거죠, 싸다. 그럼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던 집보다 임대료가 싼, 가격이 싼 주택이 생겼으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여기로 이사 가도록 함으로써 여기로 이사 온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시행하는 정책이 뭐다?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뭘 생각하시면 돼요? 주공아파트. 요즘엔 주공아파트도 잘 지으니까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나 주공아파트나 품질은 비슷하죠. 근데 가격은 얘가 훨씬 어때요?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공공주택 공급정책이라고 부르죠. 그럼 개념은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고 시험 문제 내는 건 효과 물어보는데 정책 효과는 항상 뭐하고 나누신다?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나눠야 되는 건 뭐 이제 당연해졌고 공공주택 공급정책에서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예요? 주택시장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공급하는 사적주택시장에서 그 다음에 공공주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그걸 설명하라고 시험 문제 내죠. 그래서 공공주택 공급정책 나오면 무조건 주택시장을 둘로 나눠서 그 시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적주택에서는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싼 집이 생겼으니까 여기로 이사가 버렸잖아요. 그럼 요만큼은 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 그럼 이 집은 빈집 된 거예요, 다. 그래서 사적주택엔 단기적으로 수요가 감소해서 주택이 비어 있으니까 비싸게 임대료 못 받겠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 하락해요. 그러면 여기로 이사 가지 않은 요 사람들도 임대료가 낮아지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는? 단기에는. 공공주택은 원래부터 임대료가 쌌으니까 일로 이사 간 사람은 당연히 혜택을 볼 테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적주택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공공주택에 이주한 사람이나 둘 다 임대료가 저렴해지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가 되면 이렇게 비어있는 집을 그냥 냅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전환 등을 통하여 이 주택의 공급을 어떻게 한다? 줄여버려요. 얘네들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주택에서 공급이 장기적으로 줄은 거죠. 왜? 가격 떨어진 만큼. 그러면 수요 줄어드는 만큼 공급도 줄어드니까 하락했던 임대료는 원래 수준까지 다시 상승을 해서 원래 수준으로 회복이 되겠죠. 그럼 그 말은 사적주택에 있는 임차인들은 더 이상 싼 임대료를 지불하면 안 되고 원래 수준까지 임대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죠. 그래서 사적주택의 임차인들은 더 이상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집을 싸게 구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공공주택으로 이주한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여전히 싼 임대료만 납부하면 되니까 누구만 공공주택으로 이주한 사람만 장기적으로도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 공공주택으로 이주한 사람이 보는 혜택은 이거보다 임대료가 싸진 만큼 정부로부터 뭐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조금 받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본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적주택 공급 줄어드는 양하고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의 양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동일해지기 때문에 늘은 만큼 줄어든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주택량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납득이 안 돼요. 분명히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했다는데 왜 주택량에 변화가 없느냐? 그 늘어난 만큼 어떻게 돼서? 줄어서. 근데 단기에는 그 늘어난 만큼 양이 줄지를 않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양이 증가. 장기적으로는 전체 주택량이 변화가 없고. 그래서 이런 거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임대주택이어도 민간에서 공급한 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뭘 형성한다? 이중가격 형성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딴 거 없어요. 그냥 공공주택 공급정책에서는 단기와 장기에 사적주택과 공공주택에서 어떤 문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정책 효과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항상 어떤 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임대료 구제 그러면 이거에서 시험에 물었겠구나.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규제임대료가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높으냐 낮으냐 그거 일단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그때 정책 효과 5가지는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려면 수요와 공급이 다 어때야 된다? 비탄력적이 된다.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또는 효용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는 누가 더 효과가 있느냐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정책 효과라는 장기적으로 뭐도 는다? 공급도 는다. 그런 것도 생각나야 되고 그다음 공공주택 나오면 이거 구별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지문을 읽으니까 5개가 다 맞는 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가 나오면 이 정책에서는 뭘 시험에 물었구나를 먼저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정책론은 잘 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이제 다가오니까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와요? 40문제 나오죠, 40문제. 합격하시려면 이 중에 몇 개는 맞아야 돼요? 만약에 민법을 70점 이상 맞으실 자신이 있다면 20개만 맞으면 되고, 그럼 50점 나오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학개론도 나는 60점을 맞아야겠다 그러면 최소한 24개는 맞춰야죠. 그럼 이거를 맞으려면 우리가 7월 지금 다 끝나갔잖아요. 이번 주 하면 7월 끝나잖아요. 그러면 7월 달 동안 배운 게 1편 총론부터 4편 정책론까지예요. 그럼 요게 시험 문제에서는 18개 내지 20개가 나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 매달 모의고사잖아요. 전국 모의고사. 그러면 투자론 문제가 몇 번부터 나오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럼 대부분 18번부터 나오면 앞부분에서 조금 덜 낸 거고 20번이나 뭐 21번부터 내면 앞부분에서 문제를 좀 많이 낸 거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론 문제는 20번 언저리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부분에서 이만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을 맞으려면 여기서는 최소한 몇 개 맞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적어도 12개, 많으면 14개 이상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 점수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8월 달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이 5편부터 8편까지죠. 그럼 이쪽에서 시험 문제는 몇 개 낸다는 거예요? 조금 내면 20개, 많이 내면 22개 정도까지 낸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항상 반타작 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반타작. 왜냐면 5편은 어디예요? 휴가 갔다 오셔서 방학 끝나자마자 대뜸 해야 될 부분은 투자론이요. 그럼 서로 답답하겠죠, 이때는. 그러니까 8월 첫 주부터 답답해질 거예요, 아마 수업하려면. 그러니까 예습도 좀 하세요, 이거. 서로 얼굴 안 붉히려면. 그래서 투자론에서는 시험 문제 6개 정도 난다고 그랬죠? 몇 개 맞으셔라? 3개 맞으면 시험 잘 보는 거랬어요. 그거 맞으면 잘 본 거예요. 그러면 걔 중에는 이거 못 맞히는 분 분명히 있다는 거죠. 6편은 뭐예요? 금융. 시험 문제 5개 내지 6개 묻는댔죠? 3개까지는 맞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 맞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 법조문 외워야 되고 뭐 계산 문제 풀어야 되고 이러니까. 7편은 개발관리론인데 많이 낼 때는 7개까지도 내고 뭐 이러는데 보통은 4개쯤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낼수록 문제가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8편은 어디요? 간평. 몇 개 맞는 거예요, 목표예요? 시험 문제 6개 나오는데 6개 다 맞으실 거야? 네? 2개만 맞으라고 했어요, 2개만. 이게 우리 목표야. 그러면 목표 달성하면 몇 개 맞는 거예요? 12개. 그럼 목표가 달성이 돼, 안 돼? 잘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모의고사 봐봐서 알지만 이쪽은 뭐예요? 오늘 같은 날씨요. 계속 비가 와. 20번 이후로는, 20일 날 이후로는 맑은 날이 없어. 계속 비 오잖아요. 그래서 몇 개만 맞으시라는 거예요. 10개만. 왜? 이거 많이 맞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점수 맞추려면 어디는 다 맞아야 돼요. 앞에서 나오는 건 다 맞으셔야 돼. 그리고 다 맞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내는 문제는 문제가 뻔해요. 정형화 돼 있어요. 총론에서 낼 거, 뭐 경제론에서 낼 거, 시장론에서 낼 거, 정책론에서 낼 문제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형화 돼 있어. 정형화. 대신 이 부분은 문제가 비슷하게 나와도 시간 오래 걸리고 계산 문제 이런 것들 많아도 잘 못 푸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힘 빼지 마시고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 다 맞으면 돼. 그럼 합격하는데 크게 무리 없어요. 그래서 7월달 끝나자마자 좀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놔야 9월달 갔을 때 그래도 이 점수 맞아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다른 거 공부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개론 붙잡고 계실 거예요. 9월달 10월달 됐는데도 개론에서 손을 못 떼요. 이러면 2차는 포기하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빨리 손을 떼시려면 이쪽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맨날 경제론 할 때는 그래서 되게 수업할 때마다 서로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한 4일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은 꼭 정리해갖고 오세요.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기분 좋게 휴가 다녀왔는데 대뜸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투자론도 좀 예습해갖고 오시고. 그래서 정책론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하나 더 했던 게 이제 조세정책이죠.
조세 정책도 시험에 내는 건 정해져 있어요. 113페이지부터 112페이지 나와 있는 조세 정책도 두 가지 정도 공부하자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의 전가와 기착을 공부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 효과, 두 가지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조세의 전가와 기착은 개념은 알고 있어야죠. 조세 전가가 뭐고 조세 기착이 뭐냐. 그래서 조세 전가라는 건 세금을 부과하면 그 세금을 부과당한 사람이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 세금을 거래 상대방한테 어떻게든 떠넘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두고 조세의 전가.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납세 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조세의 귀착.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건 이 조세 귀착의 크기를 묻습니다. 그럼 조세 귀착의 크기를 묻는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느냐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이 돼요. 그럼 여기서 꼭 상대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배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값은 그 크기를 판단할 때, 즉 탄력성이 크다 작다 또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를 판단할 때는 항상 그 값을 얼마랑 비교했었다? 1과 비교했어요. 1과. 그래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상대적 크기를 판단하라는 건 그게 아니고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만 2개 있다면 그 2개를 비교해보고, 공급만 2개 있다면 공급만 2개를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즉 1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애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그래서 이 2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애가 비탄력적인 애가 그만큼 세금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고,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떤 애가 탄력적인 애가 그만큼 세금은 덜 부담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4글자로 줄여서 비, 더, 탄, 덜로 정리해 드렸고, 그럼 결국 비, 더, 탄, 덜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한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제일 먼저 비, 더, 탄, 덜 배우셨던 건 뭐 할 때 배웠어요? 가격 신축성 할 때 배웠어요. 가격 신축성. 그래서 가격이 많이 변하냐 적게 변하냐 이거 판단할 때 비, 더, 탄, 덜 했고, 지금 두 번째는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했느냐, 조세기차의 크기를 요구로 판단했고, 그 다음 우리 문제집에 있는 것처럼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이걸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줬든 공급자한테 보조금을 줬든 수요자, 공급자 둘 다 혜택을 보죠. 그러면 이 혜택을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느냐, 그 혜택의 크기도 뭐로 판단한다? 비, 더, 탄, 덜로 판단합니다. 그 3가지, 가격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가격 신축성,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냐, 조세기차의 크기, 임대료 보조가 주어졌을 때 그 혜택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는 다 뭐로 판단하시라? 비, 더, 탄, 덜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워낙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니까 뭐 무조건 나오는 문제를 이해하시고,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나올 수도 있는 게 이 크기를 실제로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에게 또는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세금의 크기를 실제로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전체 부과된 세금 총액에다가 전체 탄력성,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 더하기 공급의 탄력성 분의 상대적이니까 누구 올라오면 돼요? 공급의 탄력성 올라오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계산하려면 전체 조세 총액에다가 밑에는 수요의 탄력성 더하기 공급의 탄력성 들어가는 거 똑같고, 상대적이니까 누구? 수요의 탄력성 값 올라오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시는 것도 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푸실 테고, 그 다음에 세금 부과로 인한 경제 효과는, 조세 부과로 인한 경제 효과는 2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조세 동결 효과, 영어로는 락인 이펙트라 부르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공평한 세금과 관련해서 형평과세, 이 2가지 공부했습니다. 조세 동결 효과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할 때 이미 배우신 거예요. 세금을 감면하면 수요 공급 둘 때 어떻게 된다? 증가. 그럼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 공급 둘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할 거예요. 그럼 조세 동결 효과라는 건
세금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뭐라 불러요? 동결효과라 불러. 그 조세 동결효과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세금 부과로 인해서 수요 또는 공급 또는 수요 공급 둘 다 어떻게 되는 현상? 감소하게 될 현상을 조세 동결효과라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대부분 누구한테 부과하니까? 공급자한테 부과하니까 우리가 공급의 동결효과를 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럼 공급의 동결효과라는 건 세금 부과로 인해서 공급이 어떻게 되는 현상? 감소하는 현상.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급이 감소한 만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이걸 공급의 동결효과라 부르는 거고, 만약에 이때 세금을 수요자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뭐 취득세나 이런 거 가지고 물어봤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니까? 수요자가 내는 거니까 취득세의 동결효과 이렇게 나오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별것도 아닌 건데 말만 나오면 이상하게 헤매요.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 공평한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한답시고 재산가치와 관계없이 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걸 정률세라 부릅니다. 정률세. 근데 이 정률세는 공평한 세금이 아니라 누구의 세부담이 더 커진다고 그랬어요? 저소득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이 더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효과를 뭐라고 그랬어요? 역진세적 효과. 그래서 이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역진세적 효과가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공평한 세금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세금이라는 건 이런 역진세적 효과를 줄여주는, 즉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을 높이고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서 세금액을 더 많게 하는 차등과세 또는 누진세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뭐가 될 수 있다? 공평한 세금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배웠던 정책론들에 대한 얘기고, 정책론은 공부하실 때 항상 그게 생각나야 돼요. 이 정책에서는 시험 문제 이런 거, 이 정책에서는 시험에 이런 것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문제 풀어도 다 맞는 말 같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 각 정책 수단마다 시험에 내는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외워두세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울거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160페이지부터 있던가. 160페이지에 부동산 문제부터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 풀어볼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